시간에는 상담의 이론적 배경에서 정신분석 상담이론, 행동주의 상담이론, 인간중심 상담이론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저스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진솔성,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로 사례 실습을 오프라인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역할극을 해볼 건데요. 역할극은 이렇습니다. 시간은 10분 정도로 내담자, 그 다음에 상담자, 그 다음에 관찰자 이렇게 3명을 지정한 다음에 관찰자는 기록을 합니다. 그 상담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면서 각 반응에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나눠드릴 그 활동지를 토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자의 피드백 기록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토요일날 나눠드렸는데 활동 시간이 없어서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례는 다양한 사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을 망친, 중간고사 끝났죠. 시험을 망친 내용, 아니면 다른 고민이 있는 내용, 아니면 외로움, 아니면 개인 성격, 또는 무슨 화나는 일이나 슬픈 일, 이런 사례를 각자 환경에 맞게 제공한 다음에 그 관련된 상담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를 정합니다. 내담자는 상담할 사람이죠. 고민이 있는 사람이 내담자입니다. 관찰자를 지정해서 3명이 2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이렇게 힘듭니다, 어떻습니다. 그럼 상담자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3가지만 가지고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진솔성만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조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로저스가 말하는 상담자의 태도만 가지고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할극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관찰자는 이것을 관찰합니다. 상담한 시간은 언제이고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상담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 경청하는 태도를 살펴봅니다. 내담자를 향하는 몸의 방향, 어떻게 앉아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앉아있는가, 시선 처리는 어떠한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 처리, 남자는 넥타이 부분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여자는 귀걸이 부분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추고 있는가, 또는 고개의 끄덕임 정도, 호응하는 정도, 그 다음 표정,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는 이런 동의와 고개의 끄덕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공감은 적절하였는가, 다양한 감정 표현이 나타났는가, 나타났다면 어떤 감정 표현을 했는가, 또한 공감에 도움되는 말은 어떤 게 있었는가, 또는 걸림이 되는 말이 있었다면 행동이나 말이 어떤 게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이 원무지개, 어기역차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는가. 이건 원무지개는 그때 말씀드렸는데 상담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질문할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봤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너는 원하는 게 뭔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2번째는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봤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봤는지.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그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럼 이번 주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거대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그럼 해보자 하는 것이 원무직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 어기역차 기법이 있습니다. 어기역차 기법은 어는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한테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하고 물어보는 게 어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주는 것이 어입니다. 그 상담자의, 그 내담자의 상담자가 기분을 이해해 줍니다. 마치 내가 겪은 일처럼 공감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지사지. 나라도 내가 만약 그 사람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공감해 줍니다. 나라도 그 상황이면 이렇게 화가 났겠다. 나라도 그 상황이면 슬펐겠다. 공감해 주는 것이 차가 좀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나에게 너무 간섭을 해서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간섭하지 않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가 자기한테 1년 내내 나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렇지 않았을 때에 대한, 좋았을 때의 기억을 이야기 나눕니다. 이제 그게 만약에 어렸을 때 그랬다든지 아니면 뭐 작년에 그랬다든지 올 초에 그랬다든지 좀 기간이 오래됐더라도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차이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생각이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차이입니다. 뭐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면 이게 비합리적인 신념이죠. 이것을 깨닫도록, 다른 생각도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차이입니다. 이렇게 실습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관찰자가 두 사람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관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통찰하고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상담 과정에서 계속 연습해 보는 것이, 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이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한 가지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 로저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로저스가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이거죠.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진솔성,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로저스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금지해야 되는 행동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비촉진적 반응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저스가 말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촉진적 태도와 대비되는 비촉진적 태도, 이것이 내담자의 성장을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언, 해석, 평가 이런 것을 실제로 해봄으로써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비촉진적인 태도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지 행동이 바로 조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언하는 것이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자, A입니다. 공부를 실패했어요. 시험을 잘못 봤어요. 그럴 때 상담자의 반응이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음 학기에는 공부 계획을 더 실제로 세우고 팀플레이는 피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혼자만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같이 공부한다고 괜히 해가지고 망쳤잖아요.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이런 조언과 해결책 제시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나를 이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존성을 또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상담자가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비촉진적인 태도다, 이렇게 로저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잘못이죠. 조언하는, 상담하자마자 조언하기, 뭐 해결책을 제시하기, 이런 것은 실제 내담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의존성을 키우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 및 진단입니다. 어떤 문제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그걸 해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은 사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학점이라는 형태로 투영된 완벽주의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다뤄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죠. 보이거든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사람은 사실 다른 문제로 호소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보는 문제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문제입니다, 한다든지 상담자가 보는 시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내담자를 방어적으로 하게 되고 본인의 주관적 세계, 본인이 호소하는 것이 무수성했다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석 및 진단은 아주 주의해야 될 상담자의 비촉진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언이나 해석 및 진단, 이런 것은 사실상 제일 마지막 단계, 라포가 형성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상담 과정에서는 비촉진적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및 판단입니다. 노력했다고 하지만
B, 여기서 이제 오타가 나왔네요. B가 나왔다면 진짜로 열심히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더 냉철하게 자신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사실 B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내담자의 그 깊은 감정을 부정하고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끼게 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단절 관계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시험 못 봤다고 하고 있는데 B 정도면 잘 받았네요. 그 정도는 열심히 안 할 수는 있지만 냉철하게 자신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B도 좋은 점수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평가와 판단이 들어간 거죠. 그럴 때는 내담자가 지금 점수가 못 받아서 힘들다는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언, 해석, 평가는 로저스가 하지 말아야 되는 비촉진적 태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정 및 위안입니다. 특히나 이 사회복지에서 그 취약계층한테 동정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다문화 사람한테 다문화는 뭔가 문제가 있는 가정일 것이다 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 및 위안, 가벼운 공감 이런 것은 로저스가 금지해야 될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요. B는 좋은 학점이에요. 다 B 맞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가벼운 공감은 내담자가 진짜 힘들다는 말을 경시하고 회피한다고 느껴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게,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 그냥 고민인데 고민 아닌 것처럼 느끼게 억압한다는 거죠. 억압이 쌓이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이런 것처럼 마치 풍선을 불어서 그냥 계속 불어놓은 것처럼 감정이 억압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로저스가 말하는 금지 행동은 조언, 해결책 제시, 해석 및 진단, 평가 및 판단, 동정 및 위안, 가벼운 공감 이런 것은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실습이 가능한데 상담자는 의도적으로 선택된 금지 행동을 반복하며 내담자와 대화를 해봅니다. 내담자는 체험해보는 거죠. 내담자는 자기 고민 문제를 막 이야기하는데 상담자가 이렇게 금지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자기가 진짜 어떻게 느껴지는지 최대한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마음속으로 기록합니다. 그럼 관찰자는 뭘 하느냐? 관찰자는 상담자의 반응을 기록하고 내담자가 그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침묵하는지, 표정이 변화되는지, 반항하는지 기록합니다. 피드백 할 때는 내담자가 우선 피드백합니다. 상담자가 뭐라고 말했을 때 저는 기분이 상했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는 상담자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판단하고 하는 것이 불쾌했어요. 먼저 내담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관찰자가 피드백합니다. 상담자가 조언할 때 내담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침묵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담자의 감정은 더 깊어졌지만 대화는 단절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가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금지 행동을 하기가 좀 쉬웠고 조언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내담자가 위축되는 것을 보면서 비촉진적인 반응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상담이 아님을 깨닫고, 자, 이 말 중요하죠. 내가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좋은 상담이라는 거 아니죠. 내가 해결책을 제시했잖아. 상담을 왔어요. 막 힘들대요. 근데 그 힘든 걸 내가 해결책을 딱 이렇게 하면 돼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은 인간중심 상담의 비지시적 원칙의 중요성을 까먹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조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담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인간중심 상담의 기본, 상담자의 자세의 기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한참 유명했던 인지행동치료 들어보셨나요? 인지행동치료. 이 사람이 사고를 바꾼다. 비합리적 사고를 바꾼다. 자동적 사고를 바꾼다. 이 자동적 사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동적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랑 어떤 학생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명이 있었어요. 세 명이 있다가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한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둘이가 저랑 학생이랑 대화가 멈춥니다.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온 학생은 어떻게 느낄까요? 내 욕하고 있었나? 내 흉보고 있었나? 이렇게 느낍니다. 이게 자동적 사고입니다.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혹시 내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었죠? 그럼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얼버무리면 맞네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자동적 사고, 자동적 부정적 사고가 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상사에게 피드백을 받는 상황에서 네가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잘 못해. 불안감이 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업무 의욕이 떨어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얘 나한테 화났나? 내가 얘한테 별로 필요 없구나. 전화도 안 받고 존중받지 못하구나.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과제 발표에서 잠시 말을 더듬었어요. 역시 난 발표를 못해. 나 까먹어 버릴 거야. 남들이 나한테 무능하다는 걸 다 알게 됐네. 불안이 증가됩니다. 다음 발표할 때 안 하고 싶어요.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망했어. 자기 비난 하기 싫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나 없으니까 나 험담하는구나. 내 욕하네.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소외감, 분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한다.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게 비합리적인 신념입니다. 이걸 찾아내고 상담자 역할 맡은 학생이 논리적, 현실적으로 논박을 시도하고 역학으로 진행합니다. 자동적 사고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뜨는 거죠. 이것이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이 남자가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보고 쓱 웃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걸어가다가 거의 3초 정도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옷이 뭐 잘못됐나? 내한테 뭐 묻었나? 그 다음에 보니까 멀쩡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봅니다. 그 남자를.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내가 아무 이상도 없구만. 나보고 왜 웃지? 왜 비웃지? 이게 자동적 사고예요. 그 사람이 가다가 자기가 뭔가 떠올라갖고 웃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드라마에 재밌던 장면이 떠올랐거나, 뭐 폭군의 셰프에서 재밌던 장면, 뭐 개콘에서 재밌던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웃었거나, 자기 또 전화 통화하다가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가 떠올라서 웃을 수도 있는데, 반대편에 걸어온 우리는 당연히 나 때문에 웃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적 사고입니다. 인지 오류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죠. 나 때문에 그럴 것이다. 사실상 사람들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죠. 근데 다 나 때문에 그럴 것이다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이 자동적 사고는 흑백 논리입니다. 모든 거 아니면 nothing, all 아니면 nothing, 이런 생각이죠. 흑 아니면 백,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이거는 실패한 거, 이런 것이 흑백 논리입니다. 과잉 일반화. 이번에도 면접이 떨어졌으니 나는 좋은 직장 얻을 수 없을 거야. 2번 정도 떨어졌으면 그냥 나는 무조건 떨어졌으니까 나는 결코 직장을 좋은 직장 못 얻어 하는 이 일반화를 과잉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그 강아지가 나를 물었으면 모든 개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물만 보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모든 개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화입니다. 정신적 여과. 모두가 내 발표에 대해 칭찬했지만 한 사람이 지적한 단점만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만 확대됩니다. 다 잘했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그 생각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 읽기. 친구가 연락이 늦는 거 보니까 나를 귀찮게 여기는 게 분명해. 증거도 없이 그냥 추측하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이 그럴 것이다. 나 연락 안 받고 전화 안 받는 거 보니까 얘 나 그냥 친구 아니네. 마음 읽기. 친구가 연락을 늦는 것을 보니까 나를 귀찮게 여기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애언자적 오류. 내일 있을 발표에서 나는 분명히 망칠 것이다. 또 사람들은 날 비웃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미래를 예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자동적 사고의 특징이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인 학습자의 자동적 사고는 주로 과거의 실패 경험, 또 자신감 부족, 이 실패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두려움. 이러한 생각들은 종종 인지적인 오류, 비합리적인 사고가 포함되고 있어서 현실을 왜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일반화죠. 어려운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나는 원래 공부머리가 없어서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다는 거죠. 파국화. 새로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잘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못하면 직장에서 나는 완전히 뒤처질 거야. 내 미래는 진급은 망했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흑백 논리. 학습 목표를 100% 달성 못하면 망했다, 포기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올 아니면 나땡이죠. 성인학습자의 자동적 사고는 주로 자신감 부족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종종 인지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현실을 왜곡합니다. 살펴보면 과잉 일반화입니다. 어려운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나는 원래 공부머리가 없어,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죠. 파국합니다. 새로 세운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지 못했을 때 이거 못하면 직장에서 완전 뒤처질 거야, 내 미래는 망했어, 이런 생각이죠. 흑백 논리. all or nothing이죠. 학습 목표를 100% 다 달성 못했을 때 이 100%를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거야, 이대로 포기하는 게 낫겠어. 그 다음 당위적 명령. 제 시간에 숙제를 못했을 때 나는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돼, 완벽해야 돼, 이런 명령이죠. 마음 읽기. 발표를 했는데 동료들이 수군될 때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들 나를 비웃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런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읽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동적 사고의 유형 및 사례입니다. 이처럼 자동적 사고는 성인학습에서 학습 동기, 자기 효능감, 또 학습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입니다. 성인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이 부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자동적 사고는 학습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인학습에서 자동적 사고를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성인학습을 위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인식하고 수정하는 방법이 필수적입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 사용되는 기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적 사고 기록지 작성. 사고, 감정, 행동, 이 연결을 인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떠올랐는지 감정과 행동을 기록합니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감정은 어땠다, 이렇게 쓰다 보면 이 행동에 대해서 객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양식 5칸 양식은 초기에는 이렇게 씁니다. 누가 화를 내니까 갑자기 내가 불안해졌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다, 이런 것을 쓰는 거죠. 5칸 양식은 수정 단계입니다. 사건이 났죠. 자동적 사고가 떴다, 감정이 있었죠. 그럼 대안적 사고, 합리적 사고.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일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대안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고, 결과는 감정이,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화낼 일만은 아니었다, 감정이 변화됐다, 이런 것을 수정 단계에서 작성을 해보면 이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한 논박, 즉 현실을 검증합니다. 논리적인 논박을 한다는 거죠. 떠오른 자동적 사고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돕습니다. 증거를 찾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누가 나에 대해서 막 욕하는 것 같으면 내가 그럴 거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 하세요? 물어보는 거죠. 반대로 그 생각이 사실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대안적 설명 탐색.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물어보는 거죠. 결과 예측입니다. 만약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해도 최악의 결과는 무엇이며 나는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현실을 검증해 보는 거죠. 소크라테스식으로. 다음은 합리적인 대안사고 개발입니다. 논박을 통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적응적인 사고를 찾아내고 이것을 대처 카드와 같이 만들어서 학습 상황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사고가 뜨면 거기에 따른 대안 카드,
대체할 수 있는 카드를 반복적으로 연습합니다.